네, 이제 두 번째 섹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 주제는 이제 2023년 개정 세법 중 국제 조세 제도의 변화입니다. 섹션 2를 발표해 주실 분은 지금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염경윤 과장님입니다. 염경윤 과장님 잠깐 소개를 들으시면은 염경윤 과장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경제학 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로서 3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서 또 실무를 갖다가 두루 이제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획재정부 사무관, 세계은행 이사실 자문관, 국세청 세종세무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제 이 섹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염경윤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국회가 통과됐던 그 국제조세 쪽의 법에 관한 변화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크게 봐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논의를 이제 잘 됐던 그 디지털세 필라 2가 이제 도입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사실 저희가 작년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개정을 했고, 그래서 특히 뭐 그 해외 자회사 입금 불상입이라든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권성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국제 비과세하는 부분도 이제 도입되고 등등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디지털세가 세션은 이래 있긴 했지만, 우선은 저희가 이제 저희 디지털세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저희가 주로 했던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국제조세 일반과 글로벌 최저한세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했던 건 이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상의 도입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세법이 생긴 이후로 처음 도입된 거거든요. 그게 해외 자회사를 두고 지금까지는 이중과세 조정을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다른 OECD 국가들 30 대부분의 OECD 국가에 채택하고 있는 그 배당금 입금 불상의 제도를 이제 저희도 우리나라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금년도 배당하시는 분부터, 그 해외 자회사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되게 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그 요건이 이제 전에 이제 간접 외국 납부세 공제 같은 경우 지분율 25%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지분율 10% 이상으로 낮춰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좀 그 이중과세 조정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뭐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모회사가 받아오면 모회사의 그 법인세 신고 시 모회사의 입금 산입을 전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를 받기 때문에 결국 전의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세가 있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이 해외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상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많이 하고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나라들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추가 과세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책적으로 노렸던 거는, 그럼 해외에서 저희가 국제 수지표나 봤을 때 한 100조 정도 이제 이상 그 해외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돈들이 특히 작년에 환율도 많이 올랐고 등등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도입하면 이제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이 그 해외에 있는 그 자회사 돈들이 송금되면 환율 안정을 통해서 물가에도 안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상황적인 면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아까 OECD 국가에서 경쟁력 차원에서 다 그 나라에서 다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더 이상 해외에서 어차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현재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경쟁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도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더 큰 관점 말씀드리고, 근데 이번에는 입금 불산입을 근데 10% 이상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전에 이제 CF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입금 불산입의 혜택을 다른 나라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CFC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수동적 업종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CFC 룰을 적용받을 때는 입금 불산입 적용이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하나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희가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또 다른 그 조세 회피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도입을 추가로 했는데, 이제 그거는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제 처음에 그런 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떤 설립되어 있는 회사를 새롭게 샀다. 그래서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취득할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전에 이익여금만큼 그렇게 많이 쌓인 이제 돈을 주고 사은 다음에 거기서 이익여금을 다 해당을 받으면 입금불산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식을 처분하면 또 처분 손실까지 모회사가 인정받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요거는 조세 회피 차원에서, 조세 회피 방지 차원에서 이제 도입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취득가액에서 이제 저희가 입금불산입을 이제 해당을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은 취득가액에서 빼도록 해가지고 입금불산 혜택은 볼 수 있게 하지만, 추후에 그 모회사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외 자회사 이렇게 도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아울러서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금불산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지분율 10% 미만 같은 경우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CFC를 적용받는 경우는 역시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접 외국납부세 공제가 그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전에 해외 자회사 배당금과 마찬가지로 현재 그 25% 지분 요건을 10%로 떨어뜨려서 같이 그 이번에 도입한 그 것과 맞게 바꾼 것이고요. 예,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 하면서 이번에 시행령 때 발표했는데, 그 적격 구조 조정, 합병 분할 현물 투자 등으로 해외 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았다. 그러면 최초에 취득한 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 주식을 최초에 그 승계받기 전 법인이 취득한 날짜부터 그렇게 그 취득 시기를 해서 그 배당 기준을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좀 잘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 하나의 가장 큰 묶음이었던 그 해외 자회사 입금 불산입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채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 양도소득 비과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입한 이유는 뭐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저희가 그 윅비라고 세계 국채 지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그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 국채가 만약에 편입이 되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 세계 국채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국채를 많이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국채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발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재정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이자 양도소득 비과세를 하면 이제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수 손실이 생기지만, 뭐 한 1,000억 원 정도 보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한 게 이제 요 비거주자 외부 국채 등 그 비과세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저희가 작년 말에 시행 규칙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 바로 될 수 있도록 했고, 이제 이게 다음 달 정도에 와치리스트 이제 그 윅비, 아까 세계국제지수 그 윅비에 편입되는지 여부가 좀 결정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국채하고 이제 통화안정증권 서로 간에 대체 관계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했고요. 거기에 이제 뭐 등등은 구체적인 거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중요성 순서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쭉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죄송한데, 이거는 뭐 여하튼 이것도 이제 중요한 저희 인바운드 거래 중에서 이번에 많이 바뀐 부분이죠. 주로 아까 전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제 현재로서는 그 거주자 증명서만 사실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그 이 사람이 과연 조세조약상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비과세 면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더 거기에 요건이 있는데 뭐 세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이제 등등등의 경우는 좀 더 그 거주자 증명서 위에 뭐 더 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사실 부담을 이제 너무 또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외투자기구는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는 그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새롭게 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에서 이제 그동안 좀 문제로 많이 사실 지적하시는 분들이 부분이 뭐냐면 국외 원천 소득 잘 아시겠지만 대응 비용 관련돼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 그 2월 공제도 안 되고 해서 제대로 그 이중과세 조정이 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년 전인가요? 저희가 그 10년간 2월 공제 국외 원천 소득 그 대응 비용 관련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10년간 2월 공제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11년 차에 송금 산입을 허용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추어서 국내 대응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이거는 2월을 공제는 못하지만 그 바로 그 한도 초과된 부분을 다음 연도에 송금으로라도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좀 더 그 이중과세 조정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거는 사실 좀 디테일한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는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집합투자기구 이거는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금토소득 때문에 이제 그것과 연계돼서 바뀌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비적격 집합투자증권 양도로 인한 부분도 이제 그 집합투자기구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저기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금융투자소득이 원처인 분배금은 삭제하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건 뭐 당장 시행될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좀 마이너한 사항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피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고정사업장이 없는데 이제 연락사무소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해서 이제 그 발급 의무를 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발맞추어 가지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그러면 그 거래 상대방 그 과세사업자의 경우는 이제 부가가치세령에 해서 이제 추가를 그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한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또 저기도 소득령도 바꿔서 그 면세사업자의 경우도 그 외국어 연락사무소 할 때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그 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된다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닌데 이게 사실 좀 복잡한데요. 이제 이게 간접 투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펀드 단계에서 그 외국 납부세 공제 외국에 납부한 세액 부분을 이제 국세청에서 환급받는 식으로 먼저 선환급 받고 이제 나중에 선환급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일괄적으로 펀드 단계에서 이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재작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이게 투자자 단계로 이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상상해 보셔도 펀드 단계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지만 투자자별로 이렇게 다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사실 이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세후 기준 가격이라는 거를 세후 기준 가격이라는 건 이제 펀드에 맨날 그날 수익증권 기준 가격이 나올 텐데 그거를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차감한 거는 맨날 공시가 될 거거든요. 이제 향후에 이건 아직 저희가 이것도 2년 뒤에 도입할 거기 때문에 당장은 뭐 신경 크게 안 써도 될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공시가 될 것이고 해서 세후 기준 가격에 맞추어서 그 외국 납부세 공제를 100% 그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율을 저희가 산식으로 정해놓은 뭐 그런 게 있다는 정도로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원천징수 단계에서 산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인 투자자는 확정 신고 때 이제 법인세 신고하실 때 어떻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그 원천징수 당한 거를 어떻게 그 세액 공제를 또 받게 되는 것인지 뭐 그에 대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좀 또 중요한 게 작년에 여름 정도에 이제 사실 언론에서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등이 해외에 뭐 국민연금이나 우리 연기금들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뭐 투자 신탁을 통해서도 우리 많이 또 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외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서 이거를 하나의 그 과세 실체로 그러니까 과세 실체라는 게 하나의 뭐 법인으로 이제 해외에서는 안 보는 경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국제적인
이중 비과세가 생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다 그 국외 투자기로부터를 그 수입 배당금 받을 때 결국 그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귀속 시점도 이제 그 배당받는 시점 결국 분배금 받을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안 보는 단체이지만 우리는 다 과세 실체로 보는 의미입니다. 해외에 있는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OECD에서 역혼성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제 바로 해외 그 펀드가 설립된 국가에서는 도관으로 보는데 과세 실체로 안 본다는 게 이제 도관으로 피스컬리 트랜스페어런트하다 그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실체로 보기 때문에 그 펀드가 해외에 있는 그 단체가 뭐 소득을 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안 되고 또 해외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실체로 보니까 과세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이중 비과세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선택하는 방식을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그 이해 관계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규정을 했다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일단은 처음에 일단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우선 요거를 대응하는 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부에서 작년에 8월에 그 세제 개편안 발표할 때는 포함을 못 시켰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의원 입법을 해서 추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조법 시행령에 이렇게 내용을 그 신청 주체라든가 신청 주체는 거주자 내구법인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뭐 신청 기한은 그 최초 적용되는 지금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이중 비과세가 되면 해외에서 추가 과세하겠다는 거거든요. EU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해외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세가 된다. 그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결국 해외에서 그 단체의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뭐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장치이거든요. 약간 좀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 요 단체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도입한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필요하신 경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은 지난주까지 했고 현재 이제 최종 조문을 좀 다듬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자회사 입금 불산입하고 그래서 이중과세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뭐 저희한테도 많이 질의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이거는 뭐 당장은 아니고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거 다시 돌아와서 죄송하지만 그 해외자회사 입금 불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신고하실 때부터 이제 왜냐하면 금년도 배당분부터기 때문에 이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차츰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국조법상의 중요한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리면 그 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수동소득 같은 경우는 CFC 과세가 안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걸 말씀드리지 저걸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해외자회사 입금불산입이 도입이 되면서 CFC의 의미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CFC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세율국이고 뭐 수동업종이나 수동 뭐 소득 등에 대해서 해외에 파킹 시켜놓은 거에 대해서 그런 조세 피난에 대해서 그 전에는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추가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계속 돈을 그냥 두는 거죠. 우리나라로 배당시키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해외에 쌓아놓고 있어도 배당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옛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특히 법인세율 높으니까 특히 다국적 기업들 많이 해외 이제 이렇게 유보를 해서 이건 사실 몇십 년 된 제도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에서는 해외 유보시켜 놓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페널티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해외 유보시켜 놔도 우리나라에 배당한 것으로 보는 건데 이제 입금 불산입이 되면 이게 좀 달라지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입금 불산입의 세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외 유보를 시키지 않고 국내 과세돼도 국내에 송금을 해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그 추가적인 과세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전에는 해외에 꼭 쌓아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를 부여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그 입금 불산입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금 불산입의 적용 제외로 CFC를 저희가 전체로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CFC인 경우는 입금 불산입을 적용을 못 받고 이제 그 외국납부세 공제 방식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요. 어찌됐든 좀 그 CFC 의미가 좀 달라졌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수동소득의 CFC 같은 경우도 CFC 과세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사업 수행과 금융보험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식채권 매각 손익이 그 본연의 업무다 그렇게 봐가지고요. 그거를 그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사실은 그 좀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좀 넘어가도 될 거는 같은데, 근데 이게 해외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CFC 같은 경우에 예외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전에 같은 경우는 각 사업연도 말 현재 해외 자회사가 그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 배당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해외 지주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해외 자회사를 다 처분한 경우에는 그럼 각 사업은 현재 자회사 주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현재 요건에 보면 각 사업은 현재 1번과 2번을 다 충족해서 보유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로 간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각 사업연도 말 현재라는 표현을 2번 뒤에다 붙여놨거든요. 2번 뒤에 각 사업연 현재 90% 이상이니까 뭐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전 소득 즉시처분 규정 합리화 부분도 이것도 좀 마이너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저기 세션 1에서도 이전 가격 조사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결국 이전 가격 조사가 나왔을 때 임시 유보 처분을 받지 않고 바로 그 그냥 소득 처분을 배당으로 처분하든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에는 저희가 그 이전 소득 금액 처분 요청서라는 거를 저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하면 바로 이제 임시 유보 처분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바로 배당 처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그 이자 부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그거 말고도 사실 저희 국조법상에서 이전 가격 정상 가격 조정이라는 게 그 자발적 신고에 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법인세 신고하면서 자발적으로 회계상으로는 이전 가격 정상 가격과 다른 금액을 했지만 세무 조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 가격 조정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그 90일이라는 기간이거든요. 임시 유보 처분 기간이 90일을 꼭 기다려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 없다. 이것도 그 이전 소득 금액 지금 여기서 표현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거 어쨌든 처분 확인서라고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개념 자체는 그런 경우에도 바로 그 임시 유보 처분 기간 중에도 바로 이제 그 90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제거래 자료 관련 자료 제출해서 면제 요건이 신설됐죠. 저희가 이제 그 국제거래 관련 자료가 국제거래 명세서가 있고 유학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제거래 명세서는 따로 면제 그런 어떤 근거가 없었고요. 나머지 정상가격 유학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는 이제 그 면제 요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제거래 명세서도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넣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혼성금융 상품도 이것도 사실은 실제로는 이게 많이 저희가 신고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좀 강화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자료 제출 혼성금융 상품이라는 게 뭔지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이제 제도가 그 이것도 역시 국제적 이중 비과세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자로 봐가지고 일단은 송금산입했는데 해외에서 이걸 배당으로 봐서 소득 면제 방식 아까 저 우리나라가 도입했다는 해외자회사 입금 불산입 같은 소득 면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는 또 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송금으로 비용 인정받고 그다음에 저희 해외에서는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은 소위 그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이중 비과세가 발생해서 이제 이것도 몇 년 전에 저희가 그 D&I라고 다 아시겠지만 디덕션 앤 넌 인클루전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과태료 같은 걸 추가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금융 계좌 과태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것도 좀 강화한 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이게 집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를 그냥 법에 명확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 대상 계좌별로 미신고 과소 신고 금액을 합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과태료를 산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미신고된 부분이 어떤 계좌는 얼마 있고 또 아예 신고가 안 됐으면 그다음에 과소 신고된 거 있고 또 어떤 것도 많이 신고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미신고 과소 신고된 부분만 그걸 합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합산한 금액 20% 현재 집행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을 해서 명확화를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새롭게 넣은 건데요. 이제 이전 가격 관련해서 이제 사실 다국적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이제 다른 나라 이제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 좀 자료 보관 같은 경우를 좀 더 철저히 하게끔 이제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결국 납세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도 결국 납세지인데요. 납세지에 이제 그 이전 가격 관련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전반적인 국제 조세 어떤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거는 이제 세션 1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세션 1 부분에서 나왔던 그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했다.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도입했다고 설명해 주시던데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12월 22일 날 법 통과되면서 제일 빨리 이제 도입이 됐고 이제 저희가 입법화는 시켰고요. 그 대신에 시행 자체는 이제 1년 유예를 해서 24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은 아닌데 준비를 이제 아까 전에 뭐 ERP라든가 등등 뭐 회계 시스템도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전에 뭐 글로벌 최저한세가 이제 개념이 결국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결국 그 국제적 합의가 OECD에서 이루어진 건 15%를 이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 15%만큼 세금 부담하고 있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모회사가 있는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렇지 만약에 모회사가 그런 식의 입법화가 안 돼 있으면 다른 나라라도 뭐 추가 과세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가 일단 이런 이 법에 요 디지털세 필라토에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경우는 다 15%를 다 부담해야 되는 방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까 싱가포르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다 대부분 저도 옛날에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해외 투자 뭐 이렇게 해서 출장도 다녀보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다른 나라 가보면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텍스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도국이 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고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의 피를 막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불필요한 과도한 조세 경쟁을 막는다는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고 이제 크게 보면 결국 다국적 기업 그룹에 모회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 나라 다른 나라에 그게 법인 형태일 수도 있고 지점 뭐 소위 이제 그 고정 사업장이 되겠죠. 그런 지점 형태로 나가 있을 수도 있고 할 텐데 이거를 다 이제 결국 그런 녀석들을 다 봐가지고 이제 해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데 여러 나라가 있고 또 아니 여러 나라가 아니고 이제 기업도 뭐 현지 법인도 몇 개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거기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점 형태로 고정 사업장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베트남에 있는 데서 도대체 그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고정사업장 지점들이 묶어서 15%를 넘게 세금을 부담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구성기업이란 말이 나오는 거는 이제 구성기업은 삼성전자 모회사를 포함해가지고 그 다국적 기업 그 베트남 같은데 이제 다 있는 그런 기업이나 그 다음에 지점들 다 합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그런 다국적 기업 그룹이니 구성 기업이 이제 그런 말 나오고요. 최종보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의 모회사겠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베트남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전체 큰 체계를 보면 사실은 개념상으로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 베트남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기업들의
이익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익을 여기서 여러 가지 세무 조정하듯이 이제 회계상 이익을 가지고 좀 어저스트먼트를 하고 어쨌든 그런 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이 그 회계상 재무제표에 있는 법인세 비용을 가지고 역시 어저스먼트를 해가지고 결국 실효세율 개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 합해가지고요. 그런 우리나라 삼성전자 여러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의 그거를 다 합해서 이익을 구하고 실제 부담 세금 그 조세를 구해서 조세를 이제 그 소득 소위 이제 근로부 소득이라고 하는 그 소득으로 나눠주면 실효세율이 나올 거고요. 그게 아까 전에 세션 1에서도 뭐 그 라부안 같은 데는 사실 뭐 거의 세금이 없지만 다른데 말레이시아 다른 지역에서 합쳐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실효세율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15%가 넘는지 여부를 먼저 테스트를 하고 15%보다 만약에 미달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에서 그 15%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추가 과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가 과세를 하는 부분을 추가 과세액이 나오면 다시 그 구성기업별로 다시 이제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 구성기업별로 이제 사실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나올 텐데 그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누가 과세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종 모기업이 하게 되는 게 소위 IIR에서 인컴 인클루전 룰에서 소득산지 규칙 아까 말씀했던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만약에 어떤 나라가 최종 모기업인 나라가 IIR을 도입하지 않았다. 아까 전에 또는 뭐 15%보다 저세율국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나라가 이제 과세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베트남에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도입을 하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단 발빠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과세권을 뺏길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제일 빨리 도입을 하고 이제 그랬던 이유가 되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전체적인 체계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는 그래서 그렇게 다국적 기업 그룹은 이제 그렇게 삼성전자니 그렇게 어떤 나라 이렇게 있는 걸 다 합쳐서 말하는 거고 구성기업은 구성되어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요. 예. 또 실제 신고는 또 15개월, 첫 해는 18개월 내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이건 이미 많이 이거 어차피 이게 우리가 법에 입법화를 한 부분은 사실은 다 이미 그 OECD 모델 룰을 사실은 그대로 이제 반영한 부분이라서요. 사실은 OECD 모델 룰을 이미 살펴보신 분들은 뭐 다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거고 아까 세션 1에서도 얘기했지만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7.5억 유로 우리나라 한 1조 원이 되겠죠. 그 이상인 그 구성 기업이 되고요. 근데 요거는 직전 4개년도 중에 2개년도 이상이니까 이제 그렇게 만약에 첫 해 2회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갓 생긴 거면 이제 2개 이상이 되려면 2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성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실제로 뭐 그 정부기구나 이런 데까지 굳이 그 추가 과세할 필요는 뭐 일단 이런 데는 사실 과세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최종 모기업인 투자펀드, 부동산 투자기업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제외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소득산입 규칙이라는 거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나라에서 베트남에서 이게 너무 낮게 세금을 법인세를 부과를 해서 추가로 내야 될 부분을 국내 모회사, 그러니까 최종 모회사가 이제 내는 그 우리나라 갖고 와서 이제 하는 경우가 소득산입 규칙이고, 그 다음에 그 소득산입 보완 규칙 또는 아까 전에 이제 이게 잠시만요. 예, 비용 공제 부인 규칙, 언더 텍스트 페이먼트 룰, 아까 UTPR이라고 설명돼 있던 부분인데요. 결국 요 파트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과세권 행사를 안 하고 또는 이제 어떤 나라에 있는 그 모회사가 있는 나라가 저세국이다. 그러면 이제 이 소득산입 보완 규칙에 따라서 그 나라 자회사들이 있는 나라에서 이제 세액을 배분해야 되는데 이건 아까 세션 1에서 마찬가지로 조약상의 어떤 그 충돌 문제도 있고 사실 이거는 아까 전에 세션 1 말대로 금방 도입되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그 추가적인 세액, 그러니까 소득산입 보완 규칙 우리나라에 모회사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모회사 있는 다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산입 보완 규칙에 따라 이제 할 수 있을 때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각각의 구성 기업별로 결국 아까 제일 중요한 게 글로브 소득이라고 해서 결국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하고 대상 조세를 확정을 져줘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투가 기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또 도대체 누가 이거를 그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되고 하는 거를 딱 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추가적인 규정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 요거는 그 납세지 부분이니까 이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다음에 글로브 이제 소득하고 결손은 결국 그 회계상 재무제표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각각의 개별 재무제표죠.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고 회계상 그 각각의 그 재무제표상의 순이익 순손실에다가 저희 그 순조세 비용은 당연히 더해주고 뭐 등등 이런 배당 소득은 차감해주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떤 회계상에 조정된 회계상의 또 다른 어떤 그 소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아까 전에 설명대로 어떤 세무상 저희가 법인세 과표랑은 다른 개념인 거고요. 그냥 회계상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 해운 소득 같은 거는 이제 그 글로브 할 때 제외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거 잠깐 뭐 첨언을 드리면 CFC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약간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CFC 같은 경우는 수동소득, 수동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저세율국에 대해서 추가과세 한다는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근데 이때 이거는 15% 저세율국에 대해서 하는 건 똑같은데 어떤 수동소득에까지 돼야만 CFC 과세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되게 넓게 과세하는 겁니다. 국제 해운 소득처럼 아주 예외적인 것만 빼고는 다 일단 그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 대상이 되는 점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회계상 순손익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여기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계상 순손익에다가 뭐 연결 조정을 반영하기 전에 금액이 되고 그다음에 그 기업 회계 기준은 최종 모기업이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쓰는 기업 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디테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상 그런 어떤 실제 본사하고 일단 고정사업장이 해외에 있을 때 그 회계상 순손익을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고정사업장도 이게 원래 같으면 이제 법인세 신고하실 때는 이제 하나의 저희가 물론 이제 그 나라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해서 그 나라의 원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셨을 것인데 이제 우리 그 회계상으로는 이제 전체 우리 입장에서 법인세를 낼 때는 본점 지점을 합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좀 다르게 본사하고 고정사업장을 이제 별도로 다 봐가지고 다 글로브 소득을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사업장은 따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사하고 따로 이제 그 소득 계산할 때 따로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본사하고 고정사업장 간에도 회계상 순손익을 배분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가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실체가 아까 전에 저희가 여권사원 할 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도관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가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사업이 수행되는 사업 고정사업장이나 주주 구성 기업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데 이제 그 분배되는 곳, 배분되는 곳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소득을 구했으니까 이제 실효세를 구하기 위해서 조정 대상 조세를 어떻게 하냐. 이것도 세무조정 계산서 그 개념이 아니고 회계상 법인세 비용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연 법인세 같은 것도 이연 법인세 대는 더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조세를 구하고 그다음에 신고에 뭐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실효세율은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에 소재한 그 구성 기업들 전부 합쳐가지고 그 나라별로 뭐 베트남 이런 말레이시아별로 조정되는 합계를 글로브 소득으로 전체 아까 전에 구성 기업들 소득으로 나누어서 실효세율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세액은 그러면 아까 이제 15%보다 이제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거는요. 그러니까 최저한세율이 15%니까 국가별 실효세율을 빼면 되겠죠. 그거에다가 소득을 곱하면 될 텐데 글로브 소득에서 이제 실질 기반 소득이라고 해서 제외를 좀 일부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기업의 인건비 유형자산 순장부가 일정 비율을 차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 세액을 계산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체적인 추가세 그 나라의 추가세액이 나온 거를 각 베트남에 있는 각 기업별로 다시 이제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기업 추가세액은 그렇게 해서 개별 기업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분배된 걸 아까 전에 모기업이 가져가는 게 소득산입 규칙이고, 그 다음에 보안 규칙은 모기업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디지털세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소득산입 보안 규칙을 적용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적용 제외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수 지분과 아까 전에 이제 조인트 벤처 아까 전에 저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도 다 규정돼 있으니까요. 그 리스트럭처링도 다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최종 신고 납부 부분은 이제 글로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결국 그 내용 에 대해서 신고를 15개월 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4년부터 시행되니까 2024년 12월 말로부터 15개월 내에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된다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그 납부도 이제 같이 똑같은 기한 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경과 조치 같은 경우 뭐 이제 있습니다. 이제 첫 해다 보니 좀 약간 우두리를 두는 약간의 유연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과태료 부분도 좀 일부 이제 저희가 신설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국제 조세 파트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세 필라2 입법화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2023년 올해 개정된 국제조세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취지 꼼꼼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섹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섹션 첫 번째 토론은 김기범 전문위원님이 진행해 주십니다. 김기범 전문위원은 회계사로서 감사원 조세심판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양한 조세 이슈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납세자, 과세관청 두 관점에서 조세 이슈를 파악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신 실무가이십니다.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생업오염 화호의 김기범 회계사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셔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내용과 함께 국제조세 제도 전반의 개정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주신 염경윤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세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보안 입법 과제들이 다수 반영되는 등 급변하는 국제적 조세 환경 하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도 높게 평가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글로브 모델 규정 및 주석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의하면 이중과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 저세율국에 진출한 국내 모법인이 국내에 납부하게 될 추가세액은 법인세 계산 시에 기납부세액 등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외 자회사를 둔 기업들에 관해서는 이중과세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모기업이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두고 지점 형태로 진출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세율로 추가 과세되고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추가세액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이 경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외관의 차이, 즉 자회사 형태 내지는 지점 형태에 따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이중과세 논란도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국별 한도액 계산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당한 납세 협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입법된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의 핵심인 국가별 실효세율은 조정 대상 조세를 순 글로벌 최저한세로 나누어 계산하는 구조인데 분자와 분모 계산 방식이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모기업들의 급격한 납세 협력 비용의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존 국별 한도의 계산 방법에 따른 납세 협력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도 있는 일괄 공제 한도 방식으로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 개편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현재 작년에 이제 도입한 해외자회사 입금 불산입 방식이 그 현지 법인 형태로 진출한 경우에 대해서만 입금 불산입을 적용을 하고 지점 형태로 진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금 불산 혜택이 없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 납부세 공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 실질이 동일하니까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은 이제 저희도 그래서 다른 나라 이제 저희가 이게 어차피 OECD 국가들이 대부분 도입을 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어쩌면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대부분은 이제 법인 형태 현재 법인 형태의 경우를 주로 하고 지점 형태는 이제 뭐 영국이라든가 일부 이제 국가들은 하긴 했는데 그건 저희는 이제 이번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변화잖아요. 사실은 전에 이제 다 외납세 공제를 하다가 소위 소득 면제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건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제도를 이렇게 그 시행해 가면서 저희가 좀 상황을 봐가면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결국은 이제 외국 납부세 공제가 이제 해외자회사 사실은 제가 아까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리지 못한 게 해외자회사 입금 불산입 이제 도입의 또 다른 큰 중요한 이유가 이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국별 한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아까 전에 이제 10년간 저희가 2월 공제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해 나가는데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계속 그거를 트래킹을 계속 해야 되고 이제 하고 또 과세 당국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제 그거를 뭐 대응 비용까지도 복잡하게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납세 수능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배당 입금 불산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나라 과세를 안 해버리는 거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어떤 납세 수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면도 있다는 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찌 됐든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 이제 등 또 다른 이제 그거는 이제 해외자회사 때문에 뭐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해외자회사 도입에 따라 납세 비용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글로벌 최저한세 때문에 이제 그렇게도 늘어날 수는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계산식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하지만 역시 이게 국별 한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도입한 지가 이제 이것도 한 좀 몇 년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당시 이유가 이게 좀 더 타당하다고 해서 이제 도입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은 요거를 이제 다시 그 일괄 한도로 하는 건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근데 요것도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 최저한세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제 결국 글로벌 최저한세는 그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든 안 받든 적용을 하는 CFC랑 그러면서도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할 때 어차피 저희가 그 입금 불산입 만약에 실제 배당 들어오면 입금 불산입 할 거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이 상당히 많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주 큰 부분은 아닐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저희가 한번 감안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토론은 이정열 변호사가 해주십니다. 네, 이정열 변호사는 현재 국제조세 YIN 한국지부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실무를 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제조세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국제조세 전문가입니다. 예,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먼저 굉장히 개정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발표자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신설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특정 외국 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 자회사 중 실제 세 부담률이 15% 이하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조법상 특정 외국 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실제 세 부담률은 지난해 국조법 개정으로 국내 법인세율 최고세율의 70%로 규정되어 있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적용하면 16.8%로 특정 외국 법인 중
일부의 경우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와 같이 적용 범위를 달리하여 규정한 입법 배경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고 제도의 단순화 차원에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실제 세부담률 산정 방식 및 세율 글로벌 최저한세율 산정 방식 및 세율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저희가 해외자회사 도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FC 같은 경우는 입금불산입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해외 CFC라는 게 해외에 쌓여 있는 돈에 대해서 16.8% 이하인 나라 같은 경우에 유보된 거에 대해서 배당으로 간주해서 하고, 그때는 이제 입금불산을 적용받지 못하고 외납세 공제를 적용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외 유보로 간주 배당으로 과세된 부분이 실제 배당되면 그건 이제 입금불산입이 그 2월 입금으로 입금불산입이 될 것이고요. 그거는 해외자에서 입금불산입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해외에다 유보하지 않고 그럼 실제로 뭐 중간 배당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해에 실제로 이제 주총 여러 가지 배당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할 거냐. 근데 그 두 개를 좀 달리 취급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15% 이하인 데만 저희가 입금불산을 적용 못 받게 하고, 15% 넘는 나라도 16.8% 이하면 원래 CFC면 원래는 못 받아야 되거든요, 입금불산 혜택을. 그렇지만 국내 송금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 제도 도입에 그 15% 넘고 15%가 넘고 16.8% 사이는 그 실제로 배당을 해오거나 중간 배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송금을 촉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사실은 이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다 CFC 과세를 하고 나중에 2월 입금 처리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약간 달리 했던 거는 이렇게 좀 그 송금 촉진이라는 또 다른 면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그 법에서 정할 때부터 아예 유보한 부분과 실제 배당을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정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CFC 적용 범위가 최고 세율의 70%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꾼 게 사실은 이제 최근이어서 그걸 다시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 세율인 15%로 하는 부분, 또 종전에 저희가 15% 했는데 다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 산정 방식하고, 이게 이제 그 회계상 물론 저희도 그 실효세율이 이제 실효세율 따지는 법이 그 회계상 이익 가지고 하는 부분이 유사하긴 한데 CFC가 그렇지만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치시키는 것도 조금은 당장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이 섹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좀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 섹션은 1섹션과 다르게 이제 국내에서 진행되는 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갖다가 저희가 오늘 직접 이 시간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받고 이제 답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약속드렸던 4시가 이미 다 지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좀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1섹션과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이제 궁금하신 사항을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희까지 준비한 1섹션, 2섹션은 다 모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는 지금 자막에 나가 있는 것처럼 웨비나 시청 페이지에 발표 자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6시까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그 이전에 꼭 받아주시고요. 혹시라도 발표 자료 버튼이 안 보이시면은 새로 고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법무법인 호화가 준비한 오늘 웨비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오후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더 소중하고 더 이제 실무에 도움이 훨씬 많이 되는 주제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